안녕하세요. EV스쿨입니다. 제가 좀 카메라를 다시 킨 이유는요. 여러분들한테 또 아직 좀 실감이 안 나시는 영끌 비투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직 똥줄이 차겠죠.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직. 문제는 이분이 실제 자기들이 계피를 볼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어떤 위기감을 못 느낄 정도로 경제 없으신 경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드리려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그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제는 집을 누군가 사준다는 생각은 버리시라니까요.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 방송 보시면 누누이 얘기했을 거예요. 인구 구조 어떻게 되고 있다고. 인구 구조 아주 박살나고 있고. 이제 2050년 되면요. 집 5채 중에 한 채 비어 있고 10채 중에 2채는 살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다니까요. 아예 비어 있어요. 아예 살 사람이 없다고요. 사람이.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세요? 살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아니 인구 전체를 통틀어도 집이 20%가 남아요. 아예. 예?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있는 거 여러분들 빚 갖다 보면 집이 오를 것이다. 왜 어디서 그런 근거가 나오죠? 분명히 그러려면은 수요가 몰려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기 쉽게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입니다. 수요가 몰려야 가격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요가 몰릴 구조예요. 인구 구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구 감소 계속 이제 애들 엄청 안 쳐놨고 있어요. 애들 막 결혼해도 안 낳고 1인 가구 계속 늘고 있고, 인구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예요. 세계에서 꼴찌예요 지금 출산율.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고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자, 기본적으로 인구가 절대로 못 받쳐주고 오히려 줄어들어. 집은 남아돌아. 집 부실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집 부실 거냐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다 부셔요? 한 개동 막 전체 부시고 새로 져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해요? 집은 그대로 남아요. 근데 사람은 줄고 있어요. 예? 사람은 늙으면 어떻게 돼요? 예? 100세 되고 막 이렇고 늙고 병들고 몸 아프고. 사람의 테로메타가 정해져 있는데 인생 살다 보면 이제 노화로 늙으면 죽잖아요. 사람은 죽어요. 죽으면 집이 필요 있어요? 죽은 사람한테 집이 필요 있어요? 죽으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예. 예? 누군가한테 뭐 팔겠죠. 그리고 뭐 재산을 상속을 하겠죠. 누구 자식들 중에서는 재산 상속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재산이 뿜빠이 되고 집이 없어지고 누군가한테 양도가 되고 그러겠죠. 나중에 집이 남아 도는데 팔리겠어요? 예? 나중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2050년 돼봐요. 그때 되면은 집 팔고 싶어도 사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정말로. 예? 두 집이 빈집이라니까요. 아예 항상 비어있다니까요. 이게 항상 비어있다고요. 두 집이 10집 중에 두 집은 항상 비어있어요. 살 사람이 없어서 다른 집에, 예? 다른 집에 살던 사람이 이 집에 들어가면 이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세입자도 못 구하고 아예 비어있다니까요. 아예 빈집이에요. 빈집. 그리고 공급은 지금 그대로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기준으로만 봐도 그 정도인데 공급은 앞으로 계속 되잖아요. 집은 또 계속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모르긴 몰라도요. 그때 지금 예측으로만 지금 있는 기존 주택을 따졌을 때 인구 감소한 부분과 대비해서 그렇게 되지만 집은 계속 짓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제가 볼 때는 한 10채 중에 4채는 비어 있을걸요? 예. 10채 중에 아마 4채 정도는 비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지금 거품 잔뜩 낀 지금 가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받아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금 가격으로 살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착각 속에 살고 있는데 지금 힘든 시간 버티고 이자는 계속 오를 게 아니고 하니까 지금 한창 이자 오를 때 견디고 이 악물고 버텨가지고, 예? 나중에는 지금 집값을 회복할 것 같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회복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근본적으로 수요가 안 몰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인구 그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어. 왜? 인구는 우리의 확정된 미래예요. 예? 이거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인구는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구는 너무나 명확해. 왜? 태어난 인구와 연령 계층에 대한 분포도가 이미 다 객관적으로 나와 있어. 통계 자료가 이미 다 나와 있어. 어떻게 설명할 거야? 그거 어떻게 불확실하고 뭐 불확실한 자료니 어쩌니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는 안 그럴 거니, 그거 왜 무슨 근거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구는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미래란 말이에요. 확정된 미래. 근데 그런 확정된 미래 속에서, 예? 인구가 없는데 사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수요가 안 몰려. 일단 자, 첫 번째, 수요가 근본적으로 안 몰려. 자, 두 번째, 우리나라 잃어버린 30년 온다 그랬죠. 제 수출 우리나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중국한테 밀리고 베트남한테도 이제 경쟁에서 치일 거예요. 2050년 2030년 40년만 돼도. 지금 저가 로우마켓 시장 베트남한테도 지금 치고 있고, 미드마켓은 제가 볼 때 중국한테 거의 다 뺏길 거고, 업마켓은 미국에서 TSMC나 이런
대만 업체, 미국과 아주 밀착적인 밀월 외교를 맺고 있는 나라들이 그런 하이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미국의 뒷배를 받아서 성장할 거예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이제 시작하고 올라가는 처지였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되게 위에서 이제 굴림을 하다가 계속적으로 좀 추락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분기적자 보셨죠? 삼성전자 마이너스 31.8. 자, 이제 그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내려가요. 계속. 이제 시작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온 건데, 그거는 사실 5년 전, 10년 전부터 이미 예견이 되고 이미 그런 어떤 역전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이 커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이 그런 기술력을 계속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인력들을 돈을 무기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그 기술력, 노하우를 빼내고 있을 때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런 위기가요. 이런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의 수출무역 경쟁력, 국가 경쟁력의 위기가 이미 10년 전부터 예측이 돼 있었어요. 하려면 10년 전에 대책을 세워서, 못해도 5년 전에는 이미 그게 어느 정도 완성돼 있어가지고 국가의 어떤 기반 산업, 국가의 어떤 핵심 사업, 그런 거 전략 사업 이런 걸로 엄청난 보수적인 프로텍트를 걸고 우리나라가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이미 늦었어. 지금은 이미 늦었어. 이미 안 돼. 이미 지금은 그 대세 흐름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혁신이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사실 미래 세대에서 희망을 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미래 세대의 혁신가, 어떤 이재용과 이건희 같은 어떤 그런 인재들이, 핵심 인재들이 터져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MZ세대, 우리나라 젊은 세대, 우리나라 지금 20, 30대들, 10대들, 심지어는 그 10대 이하의 애들, 지금 우리나라 부모들이 교육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걔네들이 그렇게 성장해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꼬락선이 30대, 20대들 보면은, 예? 그 더하죠. 그런 애들보다 지금 더 할 거예요. 이제 10대, 이 10대와 10대 밑에, 예? 그런 애들 보면은, 초등학생, 이런 애들 봐도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지금 20, 30대보다. 그럼 우리나라 미래가 있겠냐고요. 인구는 줄고 경쟁은 더더욱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 애들은 어떤 투혼이나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면서 헝그리 정신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부족함을 배워본 적이 없고 치열한 경쟁을 실험만 하고, 부모들조차도 자기들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식한테 그런 경쟁을 권하고 싶지 않아요. 자, 이런 나라에 미래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올라주길 바래요. 소득과 어떤 우리나라의 GDP나 이런 것들이 성장한다고 지금은야 막 일본을 초과하니 어쩌니 자반심, 우주 최고죠. 자존심과 자만심은 우주 최고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우주 최고예요. 근데 그런 수준에 맞게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기반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안 남았고 쇠퇴할 일밖에 안 남았다니까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우리나라 온다니까요. 일본 항상 비아냥거렸죠. 일본 잃어버린 30년 중이라고. 일본 추월할 땐 좋았죠. 그때는 막 우리가 막 승승장구하고 막 날아오를 것 같고, 실제로 막 일본을 막 추월하고, 우리는 민족적인 자존감 뭐 어쩌고 저쩌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국뽕을 많이 맞았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최고 뭐 이러면 최초, 세계 최초. 우리나라 왜 유독 그런 최초가 많은지 몰라. 예? 최초 해가지고, 최초하면 뭐 하냐고. 그걸 실용적으로 개발하고 꾸준하게 연구 개발해가지고 성과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데, 그냥 최초만 만들어가지고 뻥팅 해놓고, 예? 뭐 그걸로 사기치려고 그래요? 어디 투자 받아가지고. 뭐 그런 사업들 많죠 사실. 예전에 뭐 벤처부만, 벤처 사업, 벤처 기업 뭐 한창 유행할 때 그런 데도 되게 많았잖아요. 뭐 하나 이빨 털어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부풀려가지고, 예? 막 미래 정말 굉장히 밝은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투자들 엄청 받아놓고 날르는 거, 그거 되게 많았잖아요. 내부적으로는 가망이 없다는 거 이미 알고 나서 투자금을 받으려고. 물론 아닌데도 있겠지만 사실 실상 그런 일이 많았죠. 비일비재했죠. 그러니까 이제는요, 국가 어떤 제가 얘기한 그런 인구 부분 근본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의 경쟁력, 우리 GDP 수준, 그리고 세계 속의 경제,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입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는 소득이나 이런 수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거품을 키워놨고, 그 거품은 너무 많이 키워놓은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은 너무 약화돼 있어. 그래서 이 거품이 꺼지면요, 수출 경쟁력이 그만큼 성장을 해주는 거와 받쳐서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거는 것과 그런 어떤 희망적인 어떤 그런 심리와 더불어 거품이 꺼지는, 사그라드는 폭이 약간은 완충될 수 있는 면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수출 경쟁력이 못 받쳐줘. 위로 올라줘야 거품이 꺼지면서 이 수출 경쟁력은 위로 같이, 거품이 꺼지면서 위로 같이 이렇게 올라주면서 상충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상충이 안 돼. 상충이 안 되고, 이렇게 거품이 꺼지잖아요. 꺼지면은 이 수출 경쟁력이 있던 것도 같이 꺼져. 같이 내려가서 한없이 내려간다니까요. 여러분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보세요. 5년 정도만 보세요. 5년 정도만. 그리고 특히 2년 후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삼성전자 반도체. 제가 보기에는 삼성 전자가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는 시기가 2년 보고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 이 2년 안에
지들 반도체 굵기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이미 삼성전자를 거의 팽할 정도로 본인들이 그런 그 기술력을 모두 빼먹고 그죠? 어떤 삼성전자로부터 어떤 중간재 완제품 전혀 안 받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급자족하게 될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이 유럽 쪽 있죠. 미국은 어차피 수출이 안 되니까 유럽 쪽 있죠. 유럽, 동유럽, 뭐 러시아나 뭐 이런 동유럽 국가들 그런 쪽에 반도체 있죠. 저가를 무기로 해서 수출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때 가서 삼성 어떻게 할 거냐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수출 물량 왜 파이는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세계 인구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 파이를 빼먹는 거라니까요. 중국이 삼성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파이를 중국이 야금야금 할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그 중국 시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럼 삼성은 무역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구조가 그래요.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어떤 실물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미래 세대, 그러니까 다가올 다음 세대들한테 미래를 희망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집로저스도 그냥 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방청객들이 집요하게 한국에 투자할 데 없냐, 한국에 투자하면 나 좀 알려달라, 투자하면 나도 그 분야를 보고 그 산업에 투자하고 싶다, 어떤 기업이 괜찮겠냐 계속 물어봤잖아요. 근데 집로저스가 한결같이 답변을 회피했잖아요. 즉답을. 예? 자기는 사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지금 아주 작은 몇 개 기업밖에 안 해서 한두 개의 기업밖에 투자 안 하고 있다고. 왜냐면은 그 사람은 이미 한국의 미래가 이 국제적 글로벌적으로 중국과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 그 패권 경쟁력에서 동남아시아한테도 앞으로 미래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명견말리 제가 꼭 보라고 했죠. 짐 로저스 편. 그거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은 저도 사실 지금 그때는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또 봤는데 정말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많아요. 저는 그때 녹화시켜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현실과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부동산이요? 절대 못 올라요. 이자 오르죠. 이자 오르고 거품 꺼져요. 이제 못 견디는 사람들, 견딜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실상 5억 가치 아파트를 10억 주고 사가지고 그 5억에 대한 빚을 25년 뒤에 22억으로 갚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 못 버티고 떨어져 나가요. 어떤 바보가 자기 집값이 다시 5억으로 되돌아가고 반이 푹 꺼질 텐데 22억을 내가면서 그 집에서 눌러앉아 살아요? 못 버텨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고금리 시대죠. 이자가 오르면은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요. 여러분들 집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어떤 면에서는 편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거를 수익형으로 돌릴 때 월세나 임대나 뭐 이런 걸로 계속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관리가 또 필요할 거고 세입자도 또 구하는 텀도 있을 거고 그런 어떤 것들 여러 가지 로스를 고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동산 뭐죠? 공시지가 오른 것들에 대한 오른 세금까지 내야 되고 그러니까 굳이 안 사요. 요즘 전세제도 제가 볼 때 전세 없어진다 그랬죠? 앞으로 계속 없어질 거예요. 전세제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갈 거예요. 월세와 집 매매나 아니면 월세 이 두 가지만 남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거품 가격 때문에 지켜보고 한 5년 뒤에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요, 그냥 월세 들어가요. 특히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솔로이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월세로 그냥 뭐 한 50, 60? 뭐 이런 원룸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살아도 상관없어요. 예. 요즘 또 워낙 결혼들 안 하는 추세니까 혼자서 큰 집에 살 필요 없잖아요. 돈도 절약해 가면서 세이브해 가면서 그 돈으로 더 생산적인 곳에 투자하지. 한 5, 60 정도? 월세 5, 60 정도 뭐 해가지고, 예? 뭐 많으면 뭐 100까지 한도 해서 원룸도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돈 있잖아요. 나머지 내 목돈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집에 들어가 살 돈이 있는데, 예? 뭐죠? 예, 10억 집에 들어가 살 돈이 있는데 지금 10억인 가격이 지금 거품 껴가지고 10억이 2배 된 가격이 있어. 그거 살 수 있는데 빚 없이 그냥 안 사. 거품 낀 가격이니까. 그 10억을 갖다가 해외에 예적금 금리 예를 들어서 이 지금 같은 금리 인상 기조에서 10%까지도 줄 수 있는 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10% 주는 데 찾아가지고 5년 버티잖아요. 그러면 집값 생기는 거예요. 15억 돼가지고 플러스 5억이죠. 그 5억으로 그냥 집 사는 거예요. 내 돈 10억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 정도인데 차라리 금융상품 예적금에 투자해가지고 집 안 사고 지금 시장 추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구매 얼마 안 되는 몇 안 되는 이미 많이 끌어썼으니까 영끌들 몇 안 되는 구매 대기자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럴 거라고. 분명히 뭐 지금 뭐 굳이 집 안 사고 차라리 전세 말고 원래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 하니까 월세 뭐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예? 전세 그 들어갈 목돈 그 돈 차라리 해외 그 예적금 상품에 투자해 놓자. 그런 사람도 없겠어요? 그래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 버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 벌 수 있는 옵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집 있잖아요? 그 집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팔려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굴려? 그럼 나 어디서 살아? 근데 굴린다고 해서 월세가 또 잘 구해지나? 월세 가격도 깎아야 돼. 우리나라 현실이 그래요 지금. 해외는 또 안 그래요. 해외는 월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월세 가격이 지금 꼬꾸라지고 있죠. 왜? 이미 공급이 너무 많았었어. 원래부터가 집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 너무 많이 때려지고 열풍이 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였던 것 뿐이지, 열기가 싹 식고 돌아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거 너무 집이 남아 돌아. 다 너도 나도 뭐 전세 내다가 전세 도저히 안 되니까 월세로 돌리고, 다 월세도 막 서로 경쟁해가지고 막 나자빠지고 내가 더 싸게 낸다고 하루가 다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호가를 내려, 월세가를 내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요, 여러분들 지금 영끌분들 혹시 보고 계시면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산 가격이 여러분들 샀던 가격보다 훨씬 떨어졌다고 아쉬워하고 계시잖아요, 가슴치고. 그러다가 또 어거지로 이 악물고 오기 생겨가지고 버틴다 하시면요, 진짜 나중에는 정말 빚만 갚다가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그 알량한 집 떠안고 있다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5억이 돼버렸어. 5년 뒤에. 5년 뒤도 아니고 3년 뒤에 5억이 돼버렸어. 응? 여러분들 5억에다가 5억 빚져가지고 10억 받고 이자는 매달 막 매달 700씩 내고, 그리고 25년을 견뎌야 되는데, 응? 그래서 25년 뒤에 결과적으로 거의 21억을 상환하는, 응? 21억을 상환하는 그런 게 되는데, 3년 뒤에 다른 이웃이 새로 들어왔어. 새로 들어와가지고 5억에 사고 들어왔대. 빚 없이. 그러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될 날이 20년 이상 남았는데 700씩 월. 그 사람은 그냥 빚 없이 그냥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진짜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이런 일이 생겨요. 영끌분들 특히. 영끌분들 견딜 수 있겠어요? 이런 현실이 곧 닥쳐올 거라니까요. 견딜 수 있겠냐고요. 버틸 수 있겠어요? 부동산 카페나 이런 데서 그만 좀 뭐랄까요, 희망고문 그만하세요.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이제 현실을 냉정하게 보고 각자 도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담합하고 여러분들끼리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시장이 거기에 맞춰서 변해주나요? 그런 거 없어요. 시장은 냉정해요. 공급과 수요에 따라 움직이고, 지금 수요를 너무 많이 땡겼었고 수요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시장, 그리고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수요는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고, 국가 경쟁력과 국가 소득이나 이런 것들 GDP는 앞으로 더 감소할 일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오르길 바란다고요? 그래요. 오르길 바라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그냥 빚이나 잘 갚으면서 사시면 되죠. 월 소득도 그만큼 되시는 능력 있는 분들이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버티실 분들은 버티시고요. 또 생각을 좀 달리 하신 분들은, 제 방송을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좀 달리 하실 분들은 빨리 정리하세요. 왜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자산이 가장 비싼 시기예요. 네,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